3.1운동 볼 건데, 3.1운동 일어나기 직전 상황 볼게요. 나라 바깥에, 나라 안의 상황을 먼저 볼 건데, 나라 바깥 상황. 1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연도도 좀 알아주세요. 1914년 7월에 시작돼가지고, 1918년 11월에 독일이 항복을 선언하면서 종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이제 승전국들끼리 모여가지고 회의를 열었는데, 이 회의가 무슨 회의였죠? 파리 강화 회의였죠. 이때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자, 이 사람 그 교수 출신 대통령인데,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해라. 다 같이 따라 읽어보세요. 무슨 주의? 자, 민족 자결주의 원칙을 발표한단 말이에요. 평화원칙 13개조라고 해가지고, 이제 민족 자결주의 내용을 발표를 하는데, 이 민족 자결주의 내용은 자기 민족의 일은 자기가 스스로 결정을 하는 거였죠. 자, 식민지 민족의 일도 식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민족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디에만 적용되는 얘기였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진 나라 식민지들에게만 적용되는 얘기였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중에. 러시아가 엄청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이었는데도 독일이랑 이제 그 강화 조약을 맺으면서 전쟁에서 발을 뺐죠. 이때 독일에게서 차지한 땅이나 이런 것들 러시아가 다 돌려줬다 그랬죠. 그러면서 그 러시아 내에서 여기에 반발하는 왕족과 귀족 중심의 백군, 그리고 전쟁을 중단하고 빨리 사회주의 개혁을 시도해야 된다는 적군끼리 내전이 벌어졌다 그랬죠? 이게 무슨 내전? 적백? 여기서 적군이 이겼다 그랬나요? 백군이 이겼다 그랬나요? 적군이 이겼다 그랬죠? 자, 그러면서 러시아가 이제 뭐라고 불리게 돼요? 소련이라고 불리게 되죠? 이 소련을 이끌었던 소련의 서기장, 레닌이었어요, 레닌. 블라디미르 레닌. 처음에 그 공산주의를 만들어냈던 마르크스의 사상을 영향을 받았고, 그 마르크스주의를 실제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실현시킨 사람이 레닌이에요. 이 레닌이 약한 나라의 민족해방운동, 지금 저 제국주의 열강, 그 자본주의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 그런 제국주의 열강 들이 지배하고 있는 식민지나 그 나라에서 공산주의 활동하면은 경제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겠다고 한단 말이에요. 자, 일국 일당. 한 나라의 하나의 공산당은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해요. 자, 이런 것에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뭔가 우리 저 식민지 조선에서도 이런 민족 자결주의라든지 아니면 공산주의를 통해서 독립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지식인들의 희망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부풀어 오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먼저 상하이 지역이 움직여요. 자, 상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독립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대동 단결 선언이라는 걸 발표해요. 이 대동 단결 선언은 1917년 발표를 했고 상하이 지역에서 발표가 됐어요. 자, 상하이는 당시에 자, 중국 땅이죠. 이 상하이 지역에는 그 청나라 시절부터 영국, 프랑스, 미국, 청나라 입장에서 여러 외교관들, 공사관들이 여기 많이 밀집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그, 뭐, 저 외국 외교관들을 만나기가 좀 좋은 장소가 이 상하이였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청나라 무너지고 나서 위안스카이의 그 군벌 지배 기억나죠?
이거에 반발했던 중국의 그 독립운동가들이나 지식인들도 많이 여기 상하이에 몰려 있었고, 자, 청나라 무너뜨렸던 혁명, 신해혁명이라는 혁명 기억나요? 이 신해혁명 당시에 영향을 받은 많은 조선 지식인들도 이 상하이에 와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자, 1차 세계대전 이렇게 끝나고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보고 여기서 독립운동들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신규식, 신채호, 복사신론 기억나요? 역사는 아와 비아의 투쟁이다. 우리 민족과 다른 민족의 투쟁이다. 민족주의 역사학자. 박은식, 한국통사 이런 거 기억나나요? 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대동산 단결 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대동단결 선언 내용은 융희 황제. 융희 황제가 누굴까요? 고종은 광무 황제죠. 광무 연호를 썼잖아요. 순종이죠. 융희가 대한제국의 마지막 연호라 그랬잖아요. 융희 황제가 삼보, 삼보를 포기한 날. 삼보 세 가지 보물이거든요. 영토, 국민, 주권. 이거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순종이? 못 지켰죠. 일본에게 넘겼잖아요. 물론 서명하진 않았지만 이거를 포기한 날 이 삼보의 주인은 이제 누구다? 국민. 당시 대동정 단결 선언 안에는 동지라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지배하는 왕이 지배하는 그런 조선 왕조를 극복하고 봉화제를 실시하자라는 내용을 담은 선언문이 대동 단결 선언이에요. 자, 이 영향을 받아서 이 대동 단결 선언을 주도했던 멤버들이 상하이에 만든 조직이 신한 여기 멤버들 포함하고 또 유명한 인물이 김규식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김규식은 당시에 이제 좀 어린 나이였고 이 신한청년당의 주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두 사람은 근현대에서 중요한 인물들이니까 알아두세요. 호도 알아두세요. 우사, 김규식, 몽양, 여운형. 자, 김규식 호가 뭐라고요? 우사. 여운형 호가 뭐라고요? 몽양. 김규식은 그 어렸을 때 고아였어요, 고아. 고아 출신으로 아주 가난하고 어렵게 자라다가 선교사들 눈에 들어가지고 그 선교사들 운영하는 학교에서 글도 배우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서 여기서 자란단 말이에요. 머리가 좋았어요. 특히 뭘 잘했냐면 언어적인 능력이 탁월했어요. 김규식이 이 말로 할 수 있는 언어가 5개였다 그래요. 몇 개 국어? 5개 국어.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영어, 프랑스어까지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라틴어랑 그리스어도 읽고 쓸 줄 알았다 그래요. 언어의 천재 누구? 김규식. 자, 이렇게 똘똘하니까 그 선교사들 운영하는 영어학교에서도 어땠을까요? 눈에. 눈에 띄었겠죠? 그래서 이 선교사들이 김규식을 유학을 보내줘요. 어딜 가나 사람 똑똑하고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이 김규식이 일찍이 미국도 유학을 가고 미국에서 그래서 학위도 있어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당시 이제 조선이 망했으니까 상하이로 넘어와가지고 독립활동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독립군 활동을. 자, 그래서 이 김규식이란 인물, 자, 여운형이란 인물은 이 여씨가 아주 잘 사는 집이었는데 그 여운형네 집안이 전형적인 그 조선 양반 가문이었는데 여운형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자, 부모님 돌아가시면 조선시대 양반들은 어떻게 해요? 그죠? 장례 치르고 나서 제사 지내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사 지낼 때 부모님들 신주, 이런 것들 아주 공손하게 잘 모셔놨다가 여기다가 이제 제사 지내고 하는 건데 그 부모님 신주들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불효자식인 거죠. 조선시대 입장에서는. 근데 이런 거 다 낡은 관습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다 불태워버리고 여운형네 집에 노비가 많았는데
그 노비들을 다 풀어줬다 그래요. 자, 그러면서 그 집에 있는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처분해가지고 독립운동을 하러 상하이로 넘어온 사람이 이 몽양 여운형이었어. 자, 당시 상하이에서도 러시아 혁명 소식이 들려와요. 그래서 이때 사회주의가 이 중국으로도 스멀스멀 들어오는데 이때 가장 사회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그, 저, 처음에는 여운형이 좀 이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자, 그러다가, 음, 이동휘라는 사람. 자, 이 사람이 사회주의 가장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상하이에서 따로 사회주의 정당을 하나 만드는데 한인 사회당이. 이거는 무슨 정당이라고요? 사회주의 정당이에요. 여운형은 사회주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완전히 사회주의 쪽으로 기울진 않고 사회주의를 당시에 하게 되고 이제 사회주의 정당에 속하게 되면 러시아로부터 뭘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그런 용도로 독립운동하는 자금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이 사회주의 운동에 조금 뭐랄까 발을 담궜던 사람이 여운형이. 네. 자, 김규식도 사회주의를 알고 있고 어느 정도 관심이 있었지만 사회주의랑은 선을 그은 사람이 누구다? 김규식이에요. 자, 대동단결 선언으로 인해서 신한청년당이 만들어지고 이런 인물들이 이제 활약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대동단결 선언의 영향을 받아서 만주 지역에서 다시 한번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또 한번 독립선언서를 발표해요. 1918년 대한독립선언서라는 게 발표가 되는데 1918년이 무오년이었기 때문에 무오 독립선언이라고도 해요. 1918년 대한독립선언이라고도 하고요. 이때 이제 신채호, 조두왕, 자, 이런 인물들이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대동단결 선언을 아까 빼먹었는데 사실 여기 조수왕이라는 인물이 들어가요. 조수왕은 우리나라 초대 국회의원이었던 인물. 첫 번째 국회의원. 네, 맞아요. 초대 국회의원. 1대 국회의원. 국회의원 여러 명 뽑는데 거기서 당선된 사람인데 그 당시에 1대 국회의원 중에서 최다 득표한 사람. 이 사람은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삼균주의라는 걸 발표해요. 균이 뭘까? 균. 균등하다. 정치. 모든 국민들이 한 표씩을 행사해서 투표하게 하리다. 그렇죠. 경제. 모든 국민들이 새끼 굶지 않게 하리다. 그리고 교육. 자, 그 모든 집안의 자녀를 대학에 보내게끔 하오리다. 자, 조소왕의 무슨 주의? 이게 임시정부의 기본 헌법에 강령이 돼요. 삼균주의. 조소왕은 일찍이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유학을 했을 정도로 아주 박식한 사람이었어. 무호독립선언, 대동단결선언, 나중에 나올 기민독립선언 같은 데다가 이제 정신적인 많은 기여를 한 사람 누구다? 조소왕. 할만하죠, 그죠? 그리고 최다 득표를 받을 만한 인물이기도 했어요. 자, 신한청년당에서는 당시에 이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다는 얘기를 들어요. 그리고 언어 잘하는 사람 아까 누구라고 했어요?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다 보내요. 그래서 우리 조선에 대한 독립을 알리려고 하는데 문제는 조선이란 나라를 열강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일제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이라고만 조선을 알긴 어렴풋하게 알았을 뿐이지 거기 코리아란 나라가 있다는 것도 열강들이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강들의 회의나 이런 데 김규식이 참여할 수가 없었죠. 외교권도 없고 공식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게다가 일본은 어떤 나라예요? 승전국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 대동단결선언 영향으로 무호독립선언, 그리고 또 이 대동단결선언 무호독립선언의 영향으로 일본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언이라는 게 발표가 돼요. 당시 도쿄에 유학가 있던 유학생들 중심. 자, 28 독립선언을 써줬던 인물이 춘원 이광수. 이광수죠. 이광수는 요 당시에 이미 와세다 대학을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었고 무정이라는 소설을 써가지고 이걸 히트시킨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이 필명으로서는 따라올 자가 없던 자 조선의 지식인, 예, 굉장히 유명했던 자 두 명 누구라 그랬어요? 육당 최남선, 춘원 이광수 두 명은 꼭 기억하세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나라 안에서 1910년대 일제가 무슨 통치하고 있었죠? 무슨 통치? 자, 무단 통치하면 뭐가 떠올라요? 헌, 예. 그리고 공포 분위기 조성했다. 이런 것들 기억나죠? 총 들었어요? 통에 칼을 칼 차고 들어왔다 그랬죠? 제복 입고? 소존매, 예. 태형령, 이런 것들 있었죠. 1919년 1월 21일. 우리 사실상 마지막 황제로 여겨지던 누구? 있었죠. 순종은, 자, 그, 황제 맞아요. 순종 황제가 마지막 황제인데, 순종은 정신적으로 좀 오락가락 했다 그랬죠. 그 아관파천 이후에 러시아와 조선 사이에서 통역하면서 재미를 보던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김홍육이라는 사람이 러시아어를 잘해가지고 고종과 러시아 외교관 사이에서 통역하면서 고종에게 예쁨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독립협회 요구도 있었고 만민공동에서 러시아 막 반대하는 얘기들이 많았죠. 그래서 요때 고종이 러시아에게 이권을 팔아넘기던 칠러파들을 다 쫓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반러 인사들로 내각을 채워요. 그때 김홍육도 어떻게 됐을까요? 지위가. 더 이상 고종이 안 찾는 거예요. 김홍육 입장에서는 애가 탔겠죠. 어떻게 하지 하다가 고종을 죽여버리고 새로운 왕족을 황제로 세우자. 자, 김홍육이 차에다가 독을 타요. 이 다는 차 다자예요. 김홍육 무슨 사건? 고종이 커피 매니아였다 그래요. 자, 고종이 그리고 식탐이 있어가지고 커피를 마실 때 컵에다 마시질 않고 여기 냉면 알죠? 냉면 담는 그릇 어때요? 사이즈가 크죠? 이 냉면 그릇에다가 커피를 거의 가득 채워서 먹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고종은 이제 그 커피를 그날도 이제 자기 아들 순종이랑 앉아서 마시는데 먹다가 평소에 많이 마시다 보니까 맛이 이상하다는 걸 바로 눈치를 챘죠. 그래서 이걸 바로 뱉어버렸다 그래요. 자, 근데 순종은 멋모르고 그 커피를 컵에 있는 거를 쭉 먹었다 그래요. 시킨 다음에. 자, 그거 먹자마자 어떻게 했다 그래요? 그 먹자마자 맞아. 이걸 다 토해냈는데 이 독이 이미 이게 퍼져가지고 그날로 이 하루 종일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계속 피똥을 쌌다 그래요. 혈변을 보고 계속 구토하고 자, 이 얼굴에 있는 구멍, 뭐 눈, 코, 입, 귀 할 것 없이 웬만한 막 이 구멍이랑 구멍에서 다 물이 흘러나왔을 정도라. 이때 그 독으로 넣었던 그 약이 아편인데 이 아편 마약이죠. 이거를 정제해가지고 소량만 먹여야지 환각 효과가 있지. 이거를 원액을 그대로 다 흡수를 하거나 먹게 되면 사람이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순종이 이때 일주일 동안 고생을 한 다음에 간신히 회복은 하는데 이때부터 정신이 오락가락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사람들도 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조선인들의 마지막 황제로 여겨지던 사람은 누구예요? 고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고종이 이때 덕수궁에 머무르면서 이제 망국의 황제로서 그냥 위신만 지키고 있었는데 고종이 죽어요. 고종이 평소에 이제 식혜를 좋아했다 그래요. 자, 궁녀들이 식혜를 올렸는데
고종이 그 식혜를 먹고 좀 안 좋다가 자, 배탈이 났는데 그게 회복이 안 돼가지고 탈수상세 계속 뭐 또 토하고 또 안 좋다가 결국은 죽는단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고종에게 식혜를 올렸던 그 궁녀 둘도 집에서 자살을 해요. 근데 이 궁녀들의 죽음 자체가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아무튼 자살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백성들 사이에서는 일본이 그 궁녀들을 사주해가지고 식혜를 올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음모론이 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게 고종 독살설이에요. 확인되지는 않았어요. 유력하긴 하지만. 자, 그래서 아무튼 고종이 죽고, 자, 임금이 죽었으니까 장례식을 치러야 되죠. 자, 임금님 장례식 치르고, 임금님 시체를 그 묻을 곳 있죠. 묻을 곳을 장지라고 하는데 그 장지까지 옮겨갈 때 임금이니까 그냥 옮겨가지 않고 화려한 가마에다가 그 시체 담긴 관을 실어가지고 옮겨 보낸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인산이라고 불러요. 이게 이제 그 장례의 한 절차예요. 매장까지 전에. 자, 고종의 인산일은 1919년 3월 3일 월요일이었어요. 자, 고종의 죽음에다가 무단 통치에 대한 반발, 그리고 해외에서는 여러 가지 뭔가 식민지 조선이 독립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그런 가능성.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제 마음이 부풀어 오르다가 자, 마침내 자, 이 3.1 운동이 시작이 되죠. 무단 통치 시기에 일제가 어떤 단체나 모임도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근데 유일하게 허가한 모임이 있어요. 종교 모임은 허락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천도교 어떤 종교예요, 원래? 동학이죠, 동학. 자, 그래서 천도교, 기독교, 불교. 자, 민족 대표 몇 명? 33인. 네. 자, 이들이 그 종로에 있는 태화관이라는 한 요리집에서 모여요. 네. 자, 원래 모이기로 한 곳은 그 탑골공원이라는 곳에 모여가지고 미리 준비했던 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면서 만세 독립운동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자, 당시 이 탑골공원에 만약에 모이게 되면 일제가 여기저기를 감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방 탄로나거나 잡혀갈 게 좀 뻔한 상황이었고, 자, 만약에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이렇게 만세 운동을 전개하거나 하게 되면은 일제가 이거를 어떻게 진압할지를 모르는 상황,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용히 어디에 모였다고요? 네, 음식점에 모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한 기미독립선언서. 자, 이걸 쓴 사람은 육당 최남선이라고 했죠. 당시 천도교 교주였던 손병희한테 이거를 검토를 받아요. 중간에서 물론 이제 이걸 연결해준 사람이 최린이라는 사람인데, 어. 맞아요. 요 당시에는 지식인이면서 조선의 유력한 그 문장가였는데, 나중에 친일로 변절을 하게 됐어요. 이때는 그렇지 않았죠. 자, 최남선이 최린을 통해서, 최린도 천도교도예요. 손병희한테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확인을 받고, 기미독립선언서와 공약 3장, 자, 이런 것들을 완성을 한 다음에 이 원고를 보성사라는 인쇄소에 넘겨요. 맞아요. 근데 보성사에서 이 사장이 이제 이종일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이종일이라는 사람이 보성사 인쇄소 직원들을 총동원해가지고 4시간 만에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2만 1000장을 인쇄해낸. 자, 지금은 만약에 인쇄한다고 하면은 뭐 돌리면 돼요? 예. 인쇄기 돌리면 되죠? 근데 이 당시 때는 인쇄를 사람 손으로 했어요. 그쵸? 아니죠. 필사는 베끼는 거고, 그 인쇄 활판을 기미독립선언서 활판을 만든 다음에 이걸 사람들이 일일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맞아. 종이에다가 일일이 이렇게 찍는 거예요.
예. 그 직원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4시간 만에 몇 장을 찍었다고요? 2만 1000장을 찍었. 자, 근데 우리 문화통치 시기에 일본이 고등경찰이라는 걸 만들었다 그랬죠. 그 고등경찰 형사는 일본인 주로 조선인? 조선인들이 많았다 그랬죠. 자, 이거를 밤늦게 찍고 있는데 몰래 자, 문이 벌컥 열려요. 게임 좋아하는 애들 이제 엄마 크리티컬이라고 엄크라고 하는데 자, 벌컥 열린 거예요. 자, 신철이라는 고등계 형사가 보성사 그 인쇄소 현장을 기습을 한 거예요. 동작 그만.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리고 그 기미독립선서 인쇄해 놓은 것들을 다 들춰보기 시작을 해요. 자, 다음 다 읽어봤겠죠? 자, 읽어보고 있는데 이 보성사 직원들이랑 사장 이종일 어떻게 됐을까요? 오금이 완전 저렸겠죠? 덜덜 떨렸겠죠? 자, 근데 이종일이 이 신철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늘어져요. 같은 동포고 민족인데 봐달라. 그리고는 직원을 보내가지고 이 손병희한테 직원을 보내요. 손병희가 이제 천도교 교주면서 이 대표 33인에 어떻게 우두머리 격이니까. 그 다음 손병희한테 급하게 돈을 꿔요. 당시 돈으로 5천 원을 꿔요. 5천 원이면 지금으로 환산하면은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한 1억 원 정도 됐다 그래요. 그 5천 원을 꿔가지고 신철 뒷주머니에다 찔러줘요. 자, 그래서 신철이 이거를 받아요. 자, 받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총독부에다가. 얘기를 안 해요. 자, 그렇게 돼서 그 기민독립선언서 이 원고가 학생 대표랑 종교 대표, 이 민족 대표들에게 넘어가게 됐고, 네. 자, 이제 민족 대표 33인들은 그 태화관에서 이걸 낭독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원래 학생들이랑 여러 지식인들이랑 약속하기로는 탑골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당일의 약속을 좀 변경을 한 거예요. 그것도 이제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이거를 대표 33인들끼리만 이게 만약에 픽골공원에서 발표되면 충돌이 있을 걸 예상해가지고 요리집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김희동 선수 낭독한 다음에 자기들끼리 낭독한 다음에 이거를 총독부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이제 자수를 하게 돼요. 근데 자,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독립의 어떤 의지를 알렸고 자,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처리해라. 자,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 총독부에게 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자수라는 표현은 맞지는 않고 이제 통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으로는 이 지금 대한민국 땅이 당연히 우리 땅이고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맞는다고 보지만 당시는 총독부랑 일본 관리들, 일본인들이 여기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읽는다라는 건 하든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일본 통치에는 반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당한 의사를 표현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뭐랄까 이렇게 용기 있는 행동은 좀 아니었는데 자 그래도 아무튼 이걸 읽고 이들이 총독부 이제 직원들이 막 와가지고 이들을 불이 나게 잡아가요. 자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는데 아까 인쇄해 놓은 그 2만 1000장의 그 용지들이 있었죠. 이게 학생들에게 이미 전달이 돼서 학생들이 탁골공원에서 이 민족대표 33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이들이 왔어요, 안 왔어요? 못 왔죠. 잡혀갔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황해도에서 학교 교감 선생님 하던 분 한 분이 이 기미독립선언서를 당시에 이제 아무도 이게 시간이 돼도 이 민족 대표들이 안 오니까 그 사람들 앞에 있는 탁골공원에 있는 정자에서 이거를 큰 소리로 낭독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낭독을 시작으로 그 학생들과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자, 이제 독립만세를 외치기 시작을 하죠. 자, 독립만세 구호가 뭐였을까요? 네. 대한독립만세 OX 조선독립만세라는 것들을 외쳤다 그래요. 그죠? 아직도 조선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다가 시위가 이 툭골공원에서 이제 주변 동네, 그리고 서울을 벗어나서 주변 도시로 막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러면서
조선이란 말이 점점 사라지게 되고 여기에 새로운 말 무슨 말? 대한이란 말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고. 처음에는 폭력적이지 않게 그냥 우리 조선 지식인들과 학생들이 모여서 중심이 돼서 만세 시위, 비폭력 만세 시위였는데 자, 이게 점점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고 특히 농촌 지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시위 양상이 좀 바뀌어요. 자, 우리 1910년대 농민들이 땅을 많이 뺏겼어요. 일제 무슨 사업? 농민들 불만이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농민들이 자, 처음에는 평화롭게 만세 시위를 전개하다가 그동안 쌓였던 울분들이 터져나오면서 뭐 낫, 곡괭이, 뭐 죽창 이런 것들을 들고 경찰서나 주재소, 일본인들이 있는 곳들을 막 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 점점 어떤 시위로? 자, 이게 이제 해외로도 확산이 되는데 일본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둘 리가 없죠. 군인들과 경찰을 동원해가지고 이걸 무차별적으로 진압을 해요. 특히 지금 저 경기도 화성 알아요? 화성 제암리 지역 주민들 그 제암리 교회 모이라 그래요. 영문도 모르고 그 마을 주민들이 이제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자, 그 다음에 그 교회로 들어간 주민들 밖으로 나오는 문을 다 걸어 잠근 다음에 자, 밖에다가 불을 지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불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막 나오겠다고 아우성을 치는데 거기다 일본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네. 기름도 붓고 사격을 또 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제암리 주민들을 여기서 모두 죽인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이 제암리 주민들은 이때 거의 전멸을 했는데 이때 미국 선교사였던 누구?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이거를 목격을 하고 자, 이거를 해외 기자들이나 이런 기자들한테 알리죠. 자, 그렇게 해서 스코필드에 의해서 제암리 사건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된다. 스코필드는 이후에도 조선 독립을 위해서 여러 가지 기여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스코필드 박사를 기려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 스코필드에게 한국 이름을 붙여준단 말이에요. 이 한국 이름이 서코필. 자, 그리고 3.1운동 과정에서 만세 시위를 하다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유관순 누나, 유관순 언니. 자, 천안 아우대장터에서 만세 독립 시위를 이제 주도하다가 일제에게 잡혀가서 무자비하게 고문을 당하다 결국은 순국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3.1운동이 탑골공원에서 시작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죠. 자, 3.1운동의 의의, 가치와 중요성, 영향. 먼저 나라 바깥에 이제 국외 무장 독립 투쟁이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의 저력을 한번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라 바깥에서 일본에게 저항하는 그런 본격적인 독립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자, 우리 국외 무장 독립 투쟁이 활성화될 수 있었던 이유. 1910년대에 독립운동 기지가 마련이 돼 있었죠. 자, 1910년대 저 나라 바깥에다가 독립운동 기지 만들었던 단체 어떤 단체가 있어요? 신민회가 있죠. 신민회가 남만주 삼원보 유화현이라는 곳에다가 뭐를 만들었죠? 신흥 무관학교. 당시에는 강습소라고 했는데 요게 3.1운동 거치면서 이런 것들 만들고 자, 미리 기지가 마련돼 있었잖아요. 여기서 이제 독립운동들이 본격적으로 전개가 되죠. 근데 만세 시위는 안타깝게도 이제 그리고 요거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아까 고종의 장례식 날이 며칠이라 그랬어요? 3월 3일 월요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 민족 대표들이랑 학생들이 이 3월 3일 월요일 날 고종 장례식 때 인산일 행렬 때 이거를 만세 시위를 전개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일제가 감시하겠죠. 고종이 지금 석연치 않게 죽은 것도 좀 문제인데 우리 마지막 황제라고 여겨지는 고종이 죽었다니까 여기 당연히 그 독립운동가들이 몰릴 거를 일제가 예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3일 말고 처음에 3월 2일 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일요일 날은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는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날 쉬죠. 그래서 이날은 안 되겠다 그래서 며칠로 잡은 거예요? 3월 1일 무슨 요일? 3일절은 1919년에 무슨 요일이었다? 토요일이었다. 그래서 이날 시작이 된 거예요. 자, 근데 3.1 운동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3월, 4월, 5월 우리 당시 조선을 휩쓸었는데 문제는 만세 시위로 그냥 끝이 나버린 거예요. 자, 뭐 우리 민족의 저력을 확인하는 계기는 됐지만 뭐 이후에 이 독립운동을 이끌어갈 만한 어떤 조직이나 단체 이런 것들이 없어서 만세 시위의 열기가 체계적으로 이제 독립운동으로 연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결해갈 조직이 만들어지기 한다라는 여론이 나왔고 마침내 3.1 운동의 결과 뭐가 만들어지게 돼요?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나라 안에서는 야, 우리 민족도 이제 할 수 있어. 실력을 키워서 독립해보자. 실력 양성 운동이 활성화돼요. 자, 이런 이제 실력 양성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이제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조선 민족의 힘으로 우리 조선 민족의 실력으로 독립해보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이런 흐름이 나타나요. 1920년대는 문화 통치의 시기였죠. 일제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일제와 타협해가지고 우리 실력을 키워보자. 이런 민족주의자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 자, 무슨 소리야? 일제는 속이 시커먼 그 놈들이야. 왜구들이야. 그러니까 일제에게 타협하면 안 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이런 부분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일제 통치를 인정하는 가운데 자치하자고 주장했던 사람, 자치론자들. 자, 한편 러시아 혁명 소식이 3.1 운동 전후로 이제 국내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서 사회주의 사상이 본격적으로 3.1 운동을 이후로 들어오게 돼요. 결과적으로 조선에서는 공산당이 만들어지죠. 자, 멤버 박헌영. 해방 이후에 김일성의 라이벌이었던 사람이에요. 남한의 공산주의자 박헌영. 자, 그리고 조봉암. 이런 사람들이 조선 공산당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 일제 통치 방식이 3.1 운동 이후에 무단에서 뭘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죠? 자, 이제 3.1 운동의 열기를 이어갈 조직,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처음부터 상하이에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제일 먼저 만들어진 조직은 연해주에 있었어요. 대한국민의회. 연해주가 일단 조선이랑 거리가 어때요? 가깝죠? 네. 자, 주로 이제 무장투쟁을 얘기했던 사람들이 연해주에 새로운 정부를 만드는데 이게 대한국민의회다. 상하이 지역에서 청나라 신해혁명으로 무너지는 거 보고 여기서 그 활동하던 지식인들이 많았다 그랬죠? 신한청년당이나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비밀리에 총독부 지배가 있음에도 자, 이 서울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모여가지고 한성정부, 서울을 이제 한성이라고도 불렀죠? 한성정부가 수립이 된. 자,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 공통적으로, 이 당시 이제 그 대한국민의회나 상하이 임시정부나 한성정부에서 뭐 대통령이나 총리나 아니면 중요한 장관, 그 인선에 이름이 올랐던 사람, 그 사람이 이승만이라는 사람. 이승만이 왜 여러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을까요? 그죠. 영어를 잘했고, 미국에서 무슨 학위를? 최초의
박사학위를 취득했죠. 당시 지식인들도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100년 전에도 세계 최강대국은 어디였어요? 미국이었죠. 1차 세계대전 끝나면서 미국이 영국, 프랑스 제치고 최강대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 미국의 힘을 좀 등에 업고 독립을 해보자. 그리고 그 미국의 힘이 있어야지만 독립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강해서 미국이랑 언제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승만이 각 임시정부의 대표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자, 그리고 논란이 많아요. 어디를 임시정부 그 중심지로 할 건지 논란이 많다가 결국은 외국 공사관이나 외교관들이 많이 머물고 있는 상하이 지역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게 돼요. 법통은 한성정부의 법통. 그리고 상하이에 위치한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중요하죠. 정치 형태로 뭐를 지향했어요? 공화제를 지향했죠. 자,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 누구? 이승만. 이 사람은 전형적인 미국 통이죠. 미국과 통하는 사람. 김구는 이 당시에 이제 막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어요. 신민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독립운동할 때 상하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긴 했었는데 아직은 이승만에 비하면 인지도나 여러 면에서 많이 부족했어요. 네. 생만인데 네. 이승만은 참고로 대학 1875년생, 김구는 1876년생. 잘 누가 형이에요? 이승만이 형이죠. 네. 자, 그래서 나중에 해방 이후에 우리 저 해방이 몇 년에 됐죠? 1945년에 해방이 됐죠. 자, 해방됐을 때 이승만 나이가 몇 살이에요? 한국 나이로 치면은 한 살 플러스 하죠, 보통? 71세죠. 김구는 몇 살이에요? 딱 70이죠. 해방됐을 때 네, 맞아요. 거의 90 가까이 대통령을 하죠. 12년 동안 대통령을 하니까. 자, 김구가 먼저 귀국을 하고 이승만이 나중에 귀국을 하거든요. 해방했을 때. 이때 김구가 이승만을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을 뭐라고 불렀을 것 같아요? 형님이라고 불러요. 뜻하게 형님, 형님 해요. 근데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한달 한 살 많으니까 그런 건 이제 유교국가니까 당연한데, 친해서. 사실 별 친분이랄 건 없는 게 이승만은 상하이에서 대통령 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상하이에서 그 독립운동가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 저 상하이에 있는 저 독립운동 전애들이랑 말이 안 통해. 미국으로 건너가 버리거든요. 그리고 나서 임시정부 대통령 직함을 달고 사실상 무슨 조선 대표인 것처럼 미국에서 행세를 해요. 그리고 임시정부는 대통령인데도 이승만은 내버려 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튼 김구랑 이승만은 친할 기회가 없었는데도 김구가 이승만 보면 깍듯하게 형님 형님 했다고. 한 살 차이인데. 사실 70 넘으면 한 살 차이가 좀 그렇게 의미가 커지진 않거든요. 왜 그랬냐면 해방 직후에 북한은 소련이 장악을 해요. 남한은 어느 나라가 장악하죠? 미군이 장악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미 군정청이라는 게 열려서 지금 일본이 물러가고 나서 치안이라든지 행정에 공백이 생긴 거를 어느 나라가 대신해요? 남한에서는? 미국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자리마다 꼭 그 미국의 하지 중장, 별 3개 달린 그 중장이 꼭 참석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승만은 어땠을까요? 의기양양했겠죠. 뭘 잘하니까? 영어를 거의 원어민처럼 하는 거예요. 그 원어민보다는 못했겠죠. 발음이나 이런 게. 그래도 미국에서 지금 거의 뭐 19년부터 45년까지 계속 살았고 영어를 잘해서 미국 간 사람이잖아요. 아주 의기양양하게 미국인들이랑 막 매너도 좋고 막 이렇게 얘기도 잘하는데 김구는 어땠을까요? 영어를 하지도 못해요. 키는 거의 190 가까이 되는데 이승만은 170이 안 되고. 자, 근데 그래서 항상 이렇게 미국인들을 보면은 김구가 양손을 공손하게 모으고 자, 이렇게 약간 오그리고 있었다 그래. 반면에 이승만은 아주 당당하게 미국인들이랑 의사소통을 했다.
자, 거기서부터 벌써 뭔가 김구가 이승만한테 지고 들어간 거죠. 네. 솔직히 회사나 막 그런 이동희는 소련의 지지를 받는 사회주의자였어요. 맞아. 자, 봐봐. 대통령은 전형적인 친미파인데 국무총리는 무슨 파예요? 소련, 그쵸, 친러파죠. 그리고 사회주의 영향 받은 사람이죠. 벌써 처음 시작부터 뭔가 갈등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을 하죠. 아니나 다를까 이승만은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바로 어디로 망명 간다고요? 미국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이동희는 계속 소련에서 그 자금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그 임시정부 아래에 있었던 여러 공산주의자들과 뭐 상하이파 그 공산당, 이르쿠츠크파 공산당 해가지고 계속 파벌 싸움을 벌인단 말이에요. 자, 아까 레닌이 한 나라의 한 개의 정당만 지원을 한다 그랬죠. 자, 근데 이 상하이에서 만들어진 이동희를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조선인들이면서 러시아에 있던 이르쿠츠크라는 도시에서 중심을 둔 이르쿠츠크파 공산당이 또 따로 있었어요. 얘네가 서로 그 모스크바에 가가지고 자기들이 조선을 대표하는 공산당이라고 얘기하고 러시아로부터 자금을 따로따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러시아 쪽에서 왜 두 세력이 공사 자금을 받아갔냐 해가지고 또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에요. 자, 임시정부는 삼권 분립을 지향했어요. 행정, 입법, 사법.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행정을 담당하는 기구가 어디예요? 정부죠, 정부. 정부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대통령이죠.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가 지금 어디예요? 대한민국은 국회죠. 네. 국회는 누가 구성돼 있죠? 국회 의원들로 구성돼 있죠. 사법을 담당하는 기구는 어디예요? 지금도 법원이죠. 똑같죠. 네. 법원, 검찰 뭐 이런 기구들, 헌법재판소 이런 기구들이 사법을 담당하는 기구들이죠. 법원의 우두머리는 대법원장. 네. 판사 출신 중에 임명이 되는 거죠. 검찰의 대표는 검찰총장.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또 헌법재판소장이 있죠. 자, 임시정부 활동 내용 보세요. 얼른 볼게요, 이거. 정부나 조직은 운영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다 돈이죠. 돈 없으면 하루도 못 있죠. 거기 사람들 부리고 쓰려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비밀 연락 조직을 만들어요. 자, 돈 나오려면 아무튼 조선에 있는 식민지 조선에 있는 그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돈을 조달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비밀 행정 조직인 연통제와 교통국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비밀리에 만들어서 사람들도 보내고 의연금이나 자금 이런 것들을 이제 모금을 했는데 이게 잘 됐을까요? 총독부가 이걸 바로 발각을 해가지고 이 연통제 교통국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둔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든 돈이 필요했기 때문에 애국 공채라는 걸 발행을 해요. 공채는 채권이에요, 채권. 주식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거 일단은 애국공채라는 걸 써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팔아요. 돈 받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독립되면 이자를 쳐서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김영삼 정부 때 처음으로 애국공채가 한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이제 그 돈으로 환산이 돼서 나갔거든요. 그때도 한 1억 원 정도 했다. 최대로 많이 받으신 분이. 자, 하지만 이런 것들이 다 조달이 잘 되지가 않았고 점점 임시정부는 그 만들어진 초기부터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돼요. 자, 그리고 군사활동. 군사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없죠. 그러니까 당장
군사활동을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이미 만주에서 무장독립운동 기지 만들어진 곳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그 조직을 임시정부 명함을 줘요. 그래서 이들을 이제 임시정부 산하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다 나중에 윤봉길 의사가 폭탄 던져가지고 일본군 대장을 죽이죠. 그러면서 중국 국민당에서 저 한국 사람들 같이 일본이랑 싸우는데 괜찮겠는데 해가지고 임시정부를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최초로 만들어진 임시정부의 군부대가 한국 광복군이에요. 한 300여 명 정도 됐다 그래요. 자, 하지만 임시정부는 초기부터 민족주의 계열, 사회주의 계열, 여운형 갈등을 일으키면서 잘 운영되지를 못했어요. 싸우기만 해요. 그래서 이승만이 바로 어디로 갔다 그랬죠? 미국으로 가버렸다 그랬죠? 김규식이 신한청년당 원 출신으로 저 파리에 가 있었는데 이미 파리에 가 있던 김규식한테 임시정부 외교부 장관 자리를 줘요. 임시정부에서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외무총장이라 그랬거든요. 김규식을 외무총장으로 임명한다. 자, 그리고는 김규식이 그 파리에다가 사무실을 하나 차리는데 이게 파리 위험부. 이승만이 바로 미국으로 건너가 버렸다 그랬죠? 그리고 워싱턴 자기 집에다가 자기 집 2층을 개조해서 사무실을 하나 만드는데 그 사무실 앞에 간판에다가 구미위원부라는 이름을 붙여요. 이승만이 이 구미위원부에서 임시정부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내걸고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원들이나 외교 인사들이랑 접촉을 해요. 그래서 조선에 대한 독립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편지를 한 장 쓰죠. 자, 당시 미국 대통령 윌슨에게 이런 걸 보내요. 쓰면서 봐야 돼요. 자, 위임이라는 게 뭘까요? 위임. 누구죠? 위임. 위임은 맡긴다는 뜻이에요. 맡긴다. 지금 일본이 조선을 통치하고 있는데 이거를 1차 세계대전 끝나고 전쟁 다시 일어나지 말자고 여러 나라들끼리 모여서 만든 조직이 있었어요. 네. 지금은 그건 2차 세계대전 끝나고 1차 세계대전 끝나고는 국제 연맹이란 단체가 있어요. 자, 윌슨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제 일본 대신에 어느 단체에서 국제연맹에서 식민지 조선을 해방시켜주고 다스려줄 거를 부탁한 거예요. 이거 임시정부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대표적인 강성민족주의자 신채호 선생. 나라를 2번 하는 행위다. 자, 이때부터 대통령 이승만을 물러나게 해야 된다는 여론이 그렇죠. 이승만에 대한 탄핵 여론이 이때부터 들끓게 돼요. 근데 이승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았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식민지를 받고 있는 조선이 저 강대국 일본을 무너뜨리고 뭐 무장투쟁을 해서 독립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된다고 봤어요. 그럼 현실적으로 독립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미국같이 강력한 나라의 힘에 의해서 독립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봤단 말이에요. 자, 독립신문이 또 간행이 돼요. 중요해요. 자, 우리 한국사에서 독립신문이 2번 나와요. 한 번은 누구의 독립신문? 서재필의 독립신문이 있었죠. 개화기에. 그리고 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이 있어요. 이 임시정부 독립신문의 주필은 춘원 이광수였어요.
자, 결국은 임시정부는 자금도 떨어진 데다가 외교로 독립하자, 싸워서 독립하자, 실력을 키워서 독립하자. 여러 사람들이 각자 주장만 하고 그 합의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과가 있을 리가 없죠. 자, 대통령 이승만은 지금 나라를 국제연맹에 맡기자고 하고, 그리고 누구는 공산주의 힘을 빌어서 독립하자. 누구는 조금이라도 군대를 모아가지고 일본에게 게릴라 전술을 펼치자. 다 모아봤자 300명이 안 되는데 일본 군대는 이때 2만 명이 넘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자, 이런 상황에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자, 일단 모이자. 국민 대표 회의가 열려요. 여기서 여러 임시정부 인사들이 임시정부 앞으로 방향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는데 말이 논의지? 그렇죠. 난장판. 지금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거 보면은 뭐 어때요? 그 점잖게 토론해요? 그죠? 진짜 너희 초등학생들인 너희가 보기에도 어때요? 심각하고 좀 진짜 유치하죠? 자, 그런 난상 토론이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다시 임시정부를 새로 세우자, 해체하고 이들을 창조파, 신채호 같은 사람들. 아니야. 자, 임시정부 타이틀은 그대로 냅두고 형태만 좀 바꿔보자. 개조파. 문제는 사람에 있어. 이대로 유지를 하고 사람들만 좀 생각만 좀 바뀌면 돼. 현상 유지하자. 고수파. 김구 같은 사람. 이동영 이런 사람. 결국은 그 난상 토론 중에 창조파랑 개조파가 임시정부에서 이탈을 해버린다. 자, 그래서 이제 남은 사람들은 얼마 되질 않고 김구, 이동영 같은 고수파 몇만 남아가지고 임시정부가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돼요. 이때 임시정부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당시 상하이에서 일반 가정집 한 건물을 빌려다가 여기서 월세를 내면서 정부 청사 역할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월세를 못 내가지고 김구가 백범일지에 써놓은 기록에 의하면은 그 상하이에 살고 있는 한국인 독지가들, 돈 좀 있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 월세를 구걸하러 다닌 기록들도 있어요. 굉장히 임시정부가 상황이 어려웠어요. 결국은 남은 사람들끼리 제일 먼저 한 일, 이승만을 어떻게 했을까요? 탄핵했어. 우리나라에 탄핵된 대통령이 3명 있죠? 첫 번째가 이승만, 임시정부 시절에, 그리고 박근혜, 그리고 한국통사, 역사책 썼던 박은식을 2대 대통령으로 삼아요. 박은식이 건강이 안 좋았어요. 대통령 되자마자 그날로 사임을 하고 대신에 헌법 바꾸는 그 개헌안을 숙정을 한 다음에 사임을 해요. 이 바뀐 헌법의 내용은 이제 대통령제를 해체, 대신에 국무령은 지금의 총리예요. 총리 중심의 내각 책임제로 헌법을 바꿔요. 돈 없는 조직이 잘 굴러갈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또 국무위원, 장관들 중심의 집단제도 체제로 체제를 바꿔. 이렇게 바꾸나 저렇게 바꾸나 돈 없는 조직은 어려워요. 자, 결국은 이도 저도 안 되겠다. 김구가 한방 임팩트 있는 사건을 계획을 한단 말이에요. 자, 당시 돈 없고 어떤 용기는 있는 사람들이나 조직이 할 수 있는 선택. 그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일제에게 테러를 가한다는 한인애국단이라는 테러 조직이 만들어졌어요. 자,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만든 비밀 테러 조직인데, 자, 일본에서 노동자 생활을 경험했고, 일본인들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것들로 감정이 많이 쌓여 있었던 젊은 청년 누구? 이봉창. 자, 역시 마찬가지 비슷한 청년이었던 윤봉길. 이봉창은 폭탄이 불발이 되면서, 자, 일본 천황이 타고 있는 마차에다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이 안 터져요. 현장에서 잡혔고,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순국. 그죠? 자, 윤봉길의 폭탄은 터졌죠. 당시 상하이 사변을 일으킨 일본인 장군들을
여기서 많이 격살했단 말이에요. 자, 이때 윤봉길이 상하이의 일본 장군들을 많이 죽이면서 중국인들에게 큰 감명을 준단 말이에요. 중국 국민당을 이끌고 있던 장제스가 이때부터 임시정부를 경제적으로 지원을 하게 돼요. 근데 상하이에서 더 이상 활동하기 어려워져서 이제는 국민당을 따라서 어디로 이동하게 된다? 셔따경.